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이고 블록체인을 세부 전공으로 한 공학 석사입니다. 현재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금융시스템 트레이딩을 세부 전공으로 공학 박사 과정에서 퀀트와 트레이딩에 대해서 보다 더욱 자세히 연구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무리했는데 그게 탈이 났는지 3월 말에는 응급실에 가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김에 좀 쉬었습니다. 제 영상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영상을 쭉 시청해 오시면서 자산 배분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지금 같은 시기에 급격한 포트폴리오 변화는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저 역시 작년 10월 리밸런싱 이후 아직까지 포트폴리오를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나간 후 저도 5월 초에 리밸런싱 할 예정입니다. 시장이나 경기 상황을 예측해서 거기에 베팅하는 것도 분명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은 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처하면서 매매하려 하지 마시고 적절한 자산 배분과 펀드 투자를 접목한 투자를 하시면 요즘 같은 장에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도화에 따른 대응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실제 투자하고 있는 방식인 자산 배분과 펀드 투자를 적용한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 수익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오늘 말씀드릴 순서입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고도화 상황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여러 금융 데이터라든지 거시 데이터를 확인 가능한 프레드에서 확인한 PCE, 근원 물가 상승률 그래프입니다. 1970년, 80년 당시 미국의 오일 쇼크에 따른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은 분명 과거 40여 년 가까이 중에 가장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인플레이션과 나쁜 인플레이션입니다. 좋은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짐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들은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고용을 증가시키고 사람들은 그만큼 주머니가 더 두둑해집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경기도 좋아지니까 선순환인 거죠. 반면에 나쁜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수입은 그대로인데 전쟁이나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원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주머니는 더 얇아지고 그러면 물건 가격은 오르는데 기업들은 물건이 안 팔리니까 힘들고 개인들도 돈이 없습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69년에서 70년 사이에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공급은 줄어드는데 아시다시피 2021년 하반기부터 각종 내구재의 수요가 확 늘었습니다. 당연히 재고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재고를 늘리고 주문을 늘리다 보니까 전체 공급망은 병목 현상이 더 심해졌고요. 이러한 요소는 인플레이션을 더 심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의 수요는 최근 들어서 감소 추세에 이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인플레는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로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은 2021년 말까지 거시경제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과도한 두려움과 섣부른 긴축은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이게 아까 미국의 오일 쇼크 당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랑 맞물리게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쳤거든요. 마치 1970년 당시의 오일 쇼크와 닮은 꼴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원자력 등 에너지 원천의 다양성도 있고 유가 상승 속도도 당시보다는 훨씬 느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또다시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대신에 슬로우플레이션 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슬로우, 느리게
그 어떤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이게 정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닌지,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확대되면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더군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지금도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금리 인상 등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플레이션이 오긴 하더라도 강하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다시 경기 침체로 들어서서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고도화되면 나타나는 경제와 금융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쁜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면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들 중에 쉬운 경제 공부 시리즈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의 대부분의 투자 상품들이 손실을 입게 되고, 이때는 현금, 그 중에서도 달러가 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현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을 게 아니라 주식이 되었던, 다른 자산이 되었던 구입해야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반강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원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원자재, 금, 석유, 구리, 곡물 등에 투자하고 수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한동안은 더 투자 수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때문이죠. 아무튼 좋은 인플레이션, 나쁜 인플레이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식은 일반적으로 이에 대비한 대표적인 투자 방식입니다. 좋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기 민감주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운송, 건설 관련주들이 그 성과가 좋고, 나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경기 방어주인 전력, 에너지, 소비재, 상업용이 아닌 아파트와 같은 리츠, 식료품 등이 비교적 선방하게 됩니다. 또 금리 상승에 대비한 금융주, 가치주 등이 주목을 받죠. 채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투자 못하고 미국 시장에서 직접 투자 가능한 물가 연동 채권이 주식의 헤징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까지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보니까 각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세 가지의 간단 투자 포트폴리오는 늘 그렇듯이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적립식으로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 그리고 채권, 그리고 달러 선물, 이렇게 세 가지를 투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비율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매매 계좌라면 당연히 나스닥에만 투자하는 방식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MDD 때문인데요. 연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금은 부동산처럼 어차피 떨어져도 계속 가져갈 거잖아요. 게다가 적립식 투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에 대한 몰빵 투자가 가장 성과가 좋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저희 아이들에게 매월 개인연금저축 불입해 줄 때는 그냥 나스닥 ETF만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거는 이러한 금액으로 매달 들어가고 있습니다. IRP에 25만원, 개인연금저축 35만원, 어차피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700만원이다 보니까 이렇게만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ISA 계좌에 달러를 30만원씩 사고 있습니다. 매달 90만원이 연금자산군에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면 사실 주식은 60%가 채 안 됩니다. 채권이 약 8%, 달러 현금이 33% 정도 되는 거죠. 지난 2개월간 수익률은 1.1%였습니다. 조금 올랐는데 올 한 해 4개월간 누적 손실률은 마이너스 9.31%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는 16.65%의 수익을 거뒀고요. 그리고 이건 현재 제 메인 투자 포트폴리오입니다. 6개월간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추가 불이백은 달러만 매입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찍고 조만간 5월 중에 리밸런싱 할 계획입니다. 퀀트로 돌리고 있는 국내 주식이 30%, 해외 주식은 25%, 이렇게 전체 자산 중에 55%가 주식입니다. 역시 현금 비중도 달러로 20% 들고 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4월 제 금융투자는 4.63% 수익이었습니다. 동일 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0.15, 코스닥은 2.69%였습니다.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확실히 그래프가 코스피나 코스닥에 비해서 안정적입니다. 올해 누적 수익률을 보면 저는 1.85%, 코스피는 마이너스 9.49%, 코스닥은 마이너스 12.5%입니다. 솔직히 재미없죠. 하지만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주식 계좌를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투자를 한다는 게 제게는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계속 재미없는 투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2021년 상반기에 장이 좋았고 하반기부터 떨어졌는데 코스피가 3.63% 오른 것에 비해서 제 계좌는 20.72% 올랐으니까 좋은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은 영향을 이렇게 받고 나쁠 때는 덜 떨어지는 투자입니다. 다음으로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같은 일반 개인한테 마법 공식보다 더 편하고 쉽게 써먹을 수 있는 원칙 투자는 거의 없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법 공식은 논리적이면서 간단한 투자 원칙입니다. 돈을 잘 벌고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는 어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지 모릅니다만 돈 잘 버는데 저평가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서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거야 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돈 잘 버는 것의 지표로 ROA를 적용을 합니다. 또 저평가된 기업의 지표는 펄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굉장히 쉬운 지표들이죠. 이 그래프는 제 자료를 이용해서 과거 2004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시가총액 하위 20%를 대상으로 50종목씩 동일 비중으로 투자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 했을 경우에 백테스팅 결과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총 11,523.47%, CAGR, 연간 복리 수익률은 31.57%, MDD, 전고점 대비 최대 낙폭률은 마이너스 62.45%인데요. 엄청난 CAGR을 나타내고 있지만 MDD 역시 너무나도 높습니다.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최근의 것만 돌려봤습니다. 제 자료를 매월 올려드리다 보니까 매월로 백테스팅 해봤습니다.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시가총액 상위 20% 대상입니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50종목 동일 비중 마법 공식을 적용했을 때 16개월간 누적 수익률은 6.52%, CAGR은 4.85%, MDD는 마이너스 18.84%입니다. 나쁜 투자예요. 반면에 이번에는 시가총액 하위 20%를 대상으로 보면 30종목 동일 비중의 경우에 누적 수익률은 48.54%, CAGR은 34.55%, MDD는 마이너스 19.57%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투자죠. 소형주가 수익이 더 나는 이유는 바로 소형주 효과 때문입니다. 소형주 주식이 대형주에 비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건데 이것은 최초의 파마 프렌치 논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지고 롤프 반즈가 1981년 논문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소형주가 대형주 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기관이 매매 안 하는 거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유동성이 낮고 재무적 위험이 높습니다.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소형주 효과가 최근에 줄었거나 없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SNS는 2014년 논문에서 소형주 효과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마법 공식만으로는 갑작스런 급락 상황에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섞어서 투자를 하면 아까 제 계좌와 같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큰 수익을 원한다면 그만큼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하이 리스크 혹은 하이 리턴을 위한 길고 깊은 손실 구간을 온전히 견뎌내지 못합니다. 제 채널의 컨셉은 마음 편한 평생 투자입니다. MDD, 즉 손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복리 수익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클래스 101에서 현재 오픈한 제 퀀트 강의 내용 중에 나오는 그래프인데요. 정적 자산 배분 전략을 기본으로 하되 마법 공식을 섞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멋진 수익률 그래프가 나옵니다. CAGR, 연간 복리 수익률이 15.18%, MDD는 마이너스 14.7%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식이 제가 지향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클래스 101에 런칭되어 있는 제 자산 배분 전략 및 퀀트 강의는 투자를 위한 기본 지식, 회계, 기업 가치 평가, 거시경제, 정적 자산 배분 전략, 동적 자산 배분 전략, 개별 퀀트 투자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를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이썬으로 작성한 구글 콜앱 등을 활용한 툴과 프로그램들을 제공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엑셀 파일 있죠? 그러한 엑셀 파일을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개인용으로 소장하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시점에 돌려보고 종목을 뽑을 수 있고 또 방대한 재무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공하는 백테스팅 툴도 있고요. 파이썬에 대한 간단한 강의도 곁들여서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직접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도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처럼 여러분의 연금 계좌, 일반 계좌, 해외 계좌, 코인 등 다양한 계좌를 하나로 직접 관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정말 간단하게 비중을 설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상품 코드와 구입 수량, 매수가만 입력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 자산들을 모두 얼마나 사고 팔아야 하는지 다 나와주는 거죠. 이거는 리밸런싱 할 때 필요한 건데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과 퀀트 투자를 하실 때 사실 핵심은 리밸런싱이거든요. 그러한 리밸런싱을 손쉽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퀀트 투자를 하려면 백테스팅은 필수인데 이 영상에서 젠포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무료 백테스팅 해보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배분 전략이나 퀀트 전략의 핵심은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이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제가 제공해 드리는 엑셀을 가지고 금방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달 제 자료는 영상 하단에 제 블로그 링크가 달려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엑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앞에 여러 영상들에서 그 과정을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보고 따라해 보시면 누구나 쉽게 마법 공식에 맞는 종목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투자 방식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법 공식을 소개해드리면서 백테스팅한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고 마음 편한 평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때는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엔데믹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가 끝났지만 내 삶은 나아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창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가능한 한 외출을 많이 하면서 자연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